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하면 뭐 100%씩 오르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저는 하이닉스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저평가가 아닌가. 전기차 산업은 갈 수밖에 없다. 저자님과 유망 섹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IT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를 좋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저는 이 말 잘못하면 네. 몰매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사실 좋고요. 하이닉스도 좋은데 일단 하이닉스는 D램에 집중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D램의 가격이 지금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뭐 앞으로 가격이 계속 점진적으로 오를 거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또 낸드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인수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이제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어찌됐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점진적인 영향들 그리고 반도체 지금 업황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어떤 그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매력적인 선택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이제 텍사스에서 그 오스틴 그런 어떤 공장, 파운드리 공장의 어떤 멈춤, 한파로 인해서 멈춤 이런 것 때문에 좀 한 두세 달 좀 어떤 이 원활하게 공급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데요. 길게 보면 어차피 이 D램의 영향을 계속 받을 거고 또 핸드폰 사업도 점진적으로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해서 삼성전자도 우리가 10만 전자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우리 사실 노무라 같은 곳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강하게 제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11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무라 같은 데서 11만 원을 제시한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에 가야 될 길이 전장 사업 쪽으로 어떤 2차 그 전기차 산업의 어떤 전장 산업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앞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기대를 하고요. 또 TSMC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 강화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이 텍사스 공장이 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면 어떤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을 증설을 해서 좀 강한 모멘텀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저는 하이닉스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하는데 일단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반도체 어떤 슈퍼사이클 효과를 점진적으로 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좀 기대감을 일단 뭐 상반기에는 어떤 그런 한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D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배터리 셀 업체랑요. 네네네. 배터리 셀 밑단에 있는 소재 업체도 양극적 물질들이 전해질 많은데 어디를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저는 우리가 노키아를 예를 들면요. 제가 젊었을 때 핸드폰 하면 노키아였거든요. 산악지방에서도 터지고 그 어디에서도 터진다. 우리가 하도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 이 뭐 걸면 걸리는 걸리버 뭐 이러면서 이따만한 핸드폰에 막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안테나를 막 2개를 꽂아서 막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노키아는 뭐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에 완전히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 산업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1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서 상당수 잘 나가더라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개별 종목의 성장성보다 업황을 사자. 그래서 ETF 중심으로 2차 전지나 전기차 ETF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주린이라면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매수하고 한 20% 아니면 10% 손해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하면 이
전기차 산업은 갈 수밖에 없다. 2025년이면 노르웨이, 2030년이면 영국과 프랑스, 2035년이면 중국,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 더 이상 내연기관차, 우리 지금 타고 있는 휘발유차를 안 팔더라.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시장 침투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전기차를 전체 새차, 신차에서 얼마나 팔았냐? 한 4% 정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96%를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나 디젤차를 팔았는데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한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의 어떤 신차 점유율이 한 40, 50% 된다 그러면 시장은 10배 이상 10년 내에 커져야 된다. 10년 내에 10배 이상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길게 보면 가는데 도태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전해질 이런 부분들을 우리만 만드느냐? 중국도 만들고요. 이제 유럽 애들도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면 우리의 어떤 중소 그런 강소 업체들도 미끄러질 수 있다. 근데 이 ETF라는 것은 미끄러지는 업체들은 또 이렇게 바꿔주더라, 주기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ETF 중심으로 투자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리고요. 개별 기업 이슈로 본다면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렇게 두 개의 회사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 이유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물적 분할 이유, LG 에너지 솔루션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얼마나 투자를 또 유상증자를 받을 거냐, 그런 부분들에 그러면 어떤 그 LG화학이 약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 개념이 될 텐데 모회사의 디스카운트 부분들도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가치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떨어져 나감으로 인한 어떤 그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리 지주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분 가치만큼 평가를 못 받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소송, LG화학과의 소송, 그래서 LG화학 쪽에서는 한 3조 이상,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1조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달 정도 결론이 이제 어찌됐든 미국의 대통령의 어떤 재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소송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자를 메우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세 개 중에는 삼성 SDI를 가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올해 한 8,0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원통형 배터리에서 지금 뭐 테슬라 중심으로 원통형 배터리 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후발주자지만 한번 달려들면 또 정신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삼성의 어떤 초격차 정책 이런 부분들에서 SDI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은 사실 좀 엇비슷한 회사들인데 지금 PER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은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는 ETF 중심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전기차 ETF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ETF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는 게 있고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있고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배터리 셀 3개 회사에 집중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KRX 2차 전지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에 좀 집중하시면 되고요. 이게 75% 이상 그 3개 회사를 담고 있거든요. 아니면 좀 나는 이런 그 소재, 장비 이런 중소형 강소 업체를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을 좀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는 이 세 개의 배터리 셀 기업들이 30% 이하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택할 거냐. 그러니까 배터리 셀 중심의 ETF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 중소
그런 강소 업체를 집중을 할 거냐.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5대5 정도 비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 하나는 대형 그런 배터리 셀이 75% 이상, 그 다음에 하나는 5대5, 하나는 30% 이하. 그러니까 3개의 ETF 중에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배터리 관련 이런 ETF들이 꼭 이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라든지 또 뭐 관련 중국의 전기차 관련 그런 배터리 ETF들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리스크 측면.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는 일단 대형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에 잘 견딜 수 있고 또 시장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나쁘지 않지만 중소형 이런 어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런 기업들은 ETF 중심으로 좀 접근해서 사실 ETF라고 하지만 그 기업들을 골고루 사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면하면서 개별 기업의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리스크를 피하면서 안전하게 ETF 펀드 중심으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수익성과 안전함을 동시에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전지 ETF까지 상세하게 너무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두 분한테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밸류에이션 싼 업종들 지금 많잖아요. 건설주, 보험주, 지주사. 일단 배 대표님은 밸류에이션 싼 업종 중에 어디를 제일 좋게 보시는지 먼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자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봐서는 건설주하고 지주사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주사들은 또 자회사들 딴에서 상당히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건설주는 3기 신도시도 있고, 또 밸류에이션도 엄청 싸고, 그리고 또 테마도 있고, 테마라는 건 아까 3기 신도시 테마도 있지만은 또 앞으로 혹시 갑자기 또 바이든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난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테마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자님은? 저는 일단 은행주하고 보험주는 좀 금리가 앞으로 이 국채금리가 오를 거냐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좀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오를 거냐라는 좀 생각은 글쎄 모르겠어요. 하도 변동성이 심해서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좀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안정된다면 우리가 이제 고배당 측면으로 주가 상승보다는 고배당 측면으로 좀 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가 상승보다는 배당에 좀 맞춰서 상반기부터 조금 이 금리 이슈로 많이 조금 기존보다는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고배당 측면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5G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G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백신 접종 이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지체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주사는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보통 지주사는 이제 자회사들이 한번 급등하고 그 급등한 다음에 얘는 급등했는데 우리는 왜 안 올라? 이러면서 이제 보통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마지막을 이제 지주회사가 이렇게 휘날레를 올리는 거라서,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그러면 지주사들이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건설은 저는 이 LH 사태로 정부가 공공적인 발주를 앞으로 계속할 거냐 아니면 LH를 해체해서 민간으로 이양을 많이 할 거냐. 그래서 LH 사태 이후 민간으로 많이 이양한다면 지금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 하나랑 그다음에 유가 상승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유가가 계속 오르가면서 중동에 이제 그 오일 달러가 넘쳐나면 결국 해양 플랜트도 하고 중동에 그동안 못 지었던 도시도 짓고 이러면서 중동발 수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찌됐든 유가도 오르고 이 정부의 어떤 건설 경기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결국엔 시멘트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지금 과연 언택트 우리가 이제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뭐 이런 이제 지금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주들 저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산업은 조정은 있겠지만, 그리고 조정은 사실 매수액, 지금 사실 2차 전지나 전기차를 이끌고 있는 모멘텀은 테슬라 주가인 것 같아요.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내리면 같이 이렇게 심리가 좀 얼어붙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좀 저점에 뭐 보수적으로 뭐 저점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양회를 하잖아요. 두 가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양회가 종료가 되면서 어떤 이 지금 긴축 이슈로 사실 이렇게 시장이 움츠러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회가 끝나면서 얼마나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거냐.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좀 약간 좀 온기가 펼쳐지면서 어떤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둘 다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의 키워드는 어떤 중국의 긴축 이슈, 그다음에 그 미국의 국채금리, 여기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주요 성장주들의 주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고 또 원자재 가격들도 한번 주의 깊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인플레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계속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가 상승은 건설주에게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지금 자기들의 어떤 정책 방향 노선을 이제 공급 대책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그리고 저는 이제 건설의 어떤 포커스를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재생 쪽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의 우리 사례를 보면 신도시를 계속 위성도시를 지었는데 지금 우리보다 고령화가 한 20년 정도 빨리 왔는데 신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재생 쪽으로 좀 가면서 도심재생을 공공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주도 늘어나고 먹거리도 좀 늘어나는, 그리고 작년인가 작년인가요? SOC 우리가 예타 면제를 했거든요.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하면서 그런 어떤 일거리 창출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사업들로 좀 본격화하면서 그런 건설 산업에 대한 어떤 먹거리 창출, 그리고 우리가 뉴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뉴딜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대공황을 미국에서 극복했던 이유가 후버댐이라고 네바다주에 있는 그 라스베가스에 댐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그 공황을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어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런 SOC 사업, 예타 면제한 것들에 그 예산 추경을 대면서 건설 산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건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딱 시점에서 그 저자님이 보시는 가장 유명한 섹터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사실 저는 2차 전지 ETF를 가장 저는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IT ETF도 좀 주목하자. 왜냐, IT ETF가 IT가 아니라 반도체 기업을 담고 있더라. 1위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기대한다면 뭐 개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는 것도 좋지만 IT ETF나 반도체 ETF를 주목해보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반도체 ETF에는 삼성전자가 없다. 왜? 삼성전자는 IT 기업으로 우리가 산업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ETF의 대장주는 SK 하이닉스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그 소부장 기업들의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반도체 ETF,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IT ETF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배당주, 고배당주도 좀 주목을 좀 하자. 그래서 8% 이상인 고배당주들, 뭐 증권주들이나 이런 기업들, 특히 증권주들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증권주들도 이제 어찌됐든 이번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엄청난 그 물량들이 들어왔거든요. 한번 계좌를 만들면 웬만하면 또 돈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주들 우리가 어떤 유동성, 이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유지되고 또 거래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적 개선과 그리고 지금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한 10%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또 배당 요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메리츠 증권도 한 7, 8%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고배당주들, 그래서 증권주를 고배당과 어떤 실적 개선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노업으로 바라보면 시장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어떤 경기 회복. 우리가 이제 그 성장주들이 올해 뭐 실적 개선이 될 거다 하는데 보통 한 20, 30% 정도 실적 개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기 민감주들은 작년에 너무 죽을 썼거든요. 그래서 언택트 이슈, 그 코로나19 이슈로 실적이 악화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하면 뭐 100%씩 오르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지노주라든지 우리가 그런 종목들도 좀 한알령 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러면서 작년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종목들은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유통이라든지요. 뭐 이런 기업들도 좀 하반기 들어서 어떤 백신 접종이 완료돼 가면서 작년에 죽순 그런 전화위복의 어떤 기회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악화되면 이렇게 이제 많이 쓰러지거든요. 그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애들은 어떤 승자의 달콤함을 이렇게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누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도 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좀 지켜봤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장시간 동안 정말 재밌게 인터뷰해 주신 박민수 저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책을 선정되신 분에 한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슨몬TV는 금융투자 업계를 포함해 다양한 투자와 관련된 인사이트 가지신 분을 모시고 레슨몬TV 구독자분들께 주식 투자에 관해 양질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